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배역을 연기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준 배우 김혜자님이 쓴 생애 감사해입니다. 우리에게는 국민 배우, 국민 엄마로 불리웠지만 늘 삶의 한쪽엔 죽음을 생각했다고 말하는 작가는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여기고 작품을 선택할 때는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있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생애 감사에는 그런 그녀의 연기 인생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며 배우 이면에 존재하는 허무와 슬픔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생애 감사해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나는 우울한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신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죽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싫었고 무엇을 하든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하고 줄곧 죽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더 싫어졌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사 모으러 동네 약국을 10군데나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회원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약국이 많았었나 봅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기는 싫었는데 죽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언니에게 나를 잘 지켜봐 하고 말해둔 것입니다. 결국 약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위 세척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곧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가 17이나 18살 때였습니다. 청소년기가 그렇게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갔습니다. 경기여고를 그럭저럭 졸업한 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미술 시간에 김창옥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칠판에 걸어주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급 공무원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 곤란을 모르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돈을 벌겠다든가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야망과는 거리가 먼 채 따뜻한 햇살 아래서 풀네온 맞기나 즐겼고 여전히 혼자서 영화관에 다녔습니다. 하루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KBS 텔레비전 방송국 개국과 함께 탤런트 모집이 있다는 방송을 듣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혔지만 집안 식구와 주위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합격한 사람은 정혜선, 김난영, 태연실, 박주아, 최종훈, 최기로 배우 등 모두 패기와 정열 넘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신인 연수 졸업 작품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지만 보는 사람이 손에 땀을 잴 정도로 연기를 너무 못해서 말 그대로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열등감과 회의에 빠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배역도 신통치 않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고 배우가 되었고 그 열망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너무 기초가 없어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배우가 되려는 생각만 있었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바보야. 스스로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고 언제까지나 열등감에 빠져있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었을 뿐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연기도 그만두고 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가 싫고 그래서 도망친 곳이 결혼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웬 손님 한 분을 내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줄이 곱게 선 공군 제복 때문이었는지 믿음직스러운 남자의 인상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대학 생활도 그다지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지루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며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22살이면 한참 학구열에 불타 미래의 꿈으로 부풀 나이였지만 나는 학교 공부를 집어치우고 결혼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초대로 우리 집에 놀러왔던 그 공군 아저씨가 신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되며 곧 아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첫 아이를 낳았고 시부모 밑에서 며느리 노릇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출산도 하기 전에 인형을 가지고 목욕 연습을 시킬 정도로 극성스러웠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뻐 이마에 난 잔털을 매일 쓰다듬으며 젖을 먹였습니다. 나는 무엇에 몰두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이 아기 봐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내가 다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4, 5살쯤 되었을 때인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물었던 젖을 얼른 놓고 나가니까 그 순간 너무 허무했습니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것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 낳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는 나 자신 자체가 한편의 부조리 연극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 얼굴과 같은 높이의 선반 위에 놓인 시계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 힘을 다해. 죽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상담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씩씩해졌습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때려야만 꼭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가 깊어질 무렵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물었습니다. 혜자야, 너 연극 좋아했잖아. 너 시집 갔다면서? 사실 탤런트 그만두고 너무 창피해서 결혼할 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반주해줄 친구에게만 알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너 연극하고 싶지 않니? 그 권영주 선배가 당시 드라마 센터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지적인 연극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너 거기 가서 연극하지 않을래? 가끔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지루하고 평범하게 몇 년을 집안에서만 지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내 전부는 아닐 텐데 하면서 그저 그런 아주머니로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권용주 선배가 나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연극을 하면 연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그 선배가 권했고 덕분에 드라마 센터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했는데 나에게 백작 부인 역을 시켰습니다. 물론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백작 부인이라고 넓게 퍼지는 옷을 입고 연기 실력이 서툴러도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드라마 센터에 갔습니다. 그때는 실험극장이라는 극단이 있었는데 오형경, 김성원, 김동훈, 김동원, 나영세 등 유명한 연극 배우는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연출가 허규 선생님이 드라마 센터에서 내가 연극하는 것을 보고 배우가 될성 싶어 보였는지 실험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지휘자에 따라 오케스트라 음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당극을 누구보다 먼저 시작한 분인데 장구를 치면서 쿵 치면 넘어지고 쿵 치면 일어나 하는 식으로 연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 배우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분이 북을 치면 가슴이 둥둥둥둥 뛰었습니다. 내가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 밑에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연기에 자신이 붙었습니다. 권영주 선배가 창단 멤버인 민중극장의 창단 공연작품인 페리시앙 마르소 원작 달걀로 추송웅 씨와 함께 연극에 데뷔했습니다. 미숙하게 그지없는 연기였지만 무대 위에서 보람을 느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루했던 생활에 조금씩 활기가 생겼고 연기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민중극장 공연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열성파 연기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곳에 미치는 것이 여간 신나고 멋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험극장, 자유극장, 그곳에서도 교섭이 왔습니다. 모두가 욕심내는 작품들이라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뛰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민중극장에서 국물 있사옵니다, 토끼와 포수, 도적들의 무도회 등에 출연했고 자유극장으로 옮겨서는 따라제의 향연, 피크닉 작전, 신의 대리인, 해녀 무태오르다 등에 출연했습니다. 실험극장에서 하는 연극들의 주인공 역도 맡았습니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 상하의 집, 사할린스크의 하늘과 땅, 피가로의 결혼 등 내가 할 만한 작품은 거의 다 주인공을 했습니다. 연극계에서 백성희, 나옥주 선생의 계보를 잇는 배우가 나타났다는 평판까지 듣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끼를 가지고 있었는데 발현이 안 되었다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할린스크의 하늘과 땅. 그 작품에서는 온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열연을 했던지 마지막 공연날 막이 내리자 허탈감에 빠져 무대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극 속에서
나의 인생을 다 살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한국 연극 영화상 여자 연기상을 수상했고 문화대상 여자 연기상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배역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 에서 내가 맡은 여주인공 역입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마약 중독으로 허물어져 가는 여자를 연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했던 대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날 차지하기로 됐다고요? 다행이에요. 저 여기서 영 헤어나지 못하는가 했어요. 저도 한 잔 주세요. 저 당신하고 헤어지고 그만 이상해지고 말았어요. 아니, 모두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을 뜯어버린다고 병원을... 저 무서웠어요. 하마터면 병원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뻔했어요. 캡슐, 딱정벌레 같은 수면제 새알이 늘 내 손바닥을 파먹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파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새알을 또 지워줬어요. 그러면 또 파먹고 그것이 나를 재웠어요. 그러면 또 새알이 내 머리로 기어 올라왔어요. 내 머릿속을 파먹었어요. 깨보면 그 빨간 것들이 배가 퉁퉁 불어가지고 손바닥에서 뒹굴고 놀아요. 그래 손바닥이 저려오면 또 잠이 들죠.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기어올라 또 파먹고 내 머릿속은 개미집처럼 뚫렸어요. 그 빨간 딱정 벌레들이... 당신 아니었더라면 저 그냥 그것들한테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무서워요. 나 버리지 않겠죠? 내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기서도 그거 먹어요. 그 빨간 딱정벌레를 하루에 3알씩 먹고 있어요. 그러면 잠이 오죠. 잠이 오면... 옛날에 내가 열심히 외우고 무대에서 했던 대사를 다시 읽으면 그때의 나로, 그때의 내 감정으로 휙 하고 건너갑니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를 할 때는 또 지금까지의 어떤 고정관념에 따른 연기가 아니라 가령 절망 같은 것을 대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목의 관절이 딱 꺾인다거나 뒤로 낮아빠지는 동작 등으로 표현해야 해서 그것을 고심했습니다. 연극 작품들이 그렇게 내면 연기를 키워주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정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6년 만에 다시 임신을 해서 입덧으로 다른 음식은 못 먹고 매일 딸기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연출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북을 쳐줍니다. 막이 오르면 나는 신이 오릅니다. 남편과 애인 사이에 방황하는 여인이 되어 울고 웃고 하다 보면 그대로 나 자신의 일처럼 빠져들어갑니다. 애인과 남편의 공모로 죽임을 당하는 나.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막이 내립니다. 땀에 흠뻑 젖어 흡사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나는 딸기를 몇 개 집어먹고 또다시 저녁 공연을 위해 열심히 화장을 합니다. 함께 켈베스 탤런트 공채에 합격한 배우들이 브라운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텔레비전 연속극이 활발해지자 무대 연기인들도 하나둘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4년 동안 연극에 몰두하며 살다가 다시 켈베스 TV에 나갔지만 이미 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동기 탤런트들을 보면서 심한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커져가는 그들을 의식하면 화제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적인 연기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자꾸만 초라해져 가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김동영 극본, 박재민 씨가 연출한 무제에서 조금 사람들 입에 올랐습니다. 파리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도 하게 되고 마음 놓고 웃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러 사람 앞에서는 두 손 둘 곳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MBC 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스카우트되어 본격적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임신한 채 개구리 남편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나를 쓰려고 국중 인물도 임신한 것으로 설정해서 배가 부르는 과정과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해산하고 사흘 만에 엄동 설안에 야외 촬영을 나가는 나를 보며 시어머니가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한 입덧과 과로로 내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건만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내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가끔씩 나는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위치를 까맣게 잊고 배우 김혜자로서만 있고 싶은 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칭얼대는 두 아이가 나 혼자만의 세계를 방해하면 아이들한테서 도망가 골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혼자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는 완전히 낙제점이었습니다. 첫 드라마 개구리 남편은 많은 화제 속에 끝을 맺었습니다. 극중 인물로 만삭의 여인이었던 나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낳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채 시청자 앞에 부은 얼굴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사람들은 동정을 보내기도 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열의에 차서 하는 것에 찬사를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연기가 좋지만 너무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나의 사생활을 그대로 드러내 놓으면서까지 출연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 당시 주위 환경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 속에서 출연자들이나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구리 남편 속 채불한 배우의 아내인 나를 실제 나로 잘못 알고 무척 가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야외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전부가 사람들 앞에서 벗겨져 버린 것 같아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까닭 없이 우울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부조리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절망감과 우울증 속에서도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배우의 경우 내면에서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연기하는 것과 그런 감정을 전혀 모르고 연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부조리한 의식 세계를 경험하고 마음속에서 많은 감정을 느낀 다음에 연기하는 것과 애초에 그런 것 없이 연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눈빛이라도 다를 것입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허함이 보일 것도 같고, 신은 절대로 내가 경험한 삶이 그냥 없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우울한 생각을 했든, 너무 슬픈 생각을 했든, 치졸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역을 맡을 때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과 감정들이 연기에 다 투영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이 그토록 뒤범벅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모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순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 회오리가 있기에, 복잡한 심리가 있기에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에게는 어떤 경험도 나쁜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냈으면 말입니다. 아주 거지같이 살아도 그것도 좋은 것이고, 나쁜 남자를 만나 살아도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경험입니다.
배우로서는. 아프리카로 아이들 보러 다니는 것은 힘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해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애쓴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도 애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이 애쓴다고 자꾸 말해서 아니에요 라고 계속 말하기 못해서 가만히 있지만 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고 느낍니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하고 느낍니다. 신이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무슨 죄를 졌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난 죄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이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건. 이게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가? 꼭 살인만이 죄인가? 나는 그곳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린 너무나 모릅니다. 삶 그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난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곳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허무주의자로 타고났고 정신력이 그다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쯤 데려가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슈베르트가 내일 아침에 깨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끝나면 매번 생각합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늘 삶의 한쪽에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음 작품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 천성적인 허무가 나에게는 연기 생활에 더욱 전념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내 연기에서 위로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 힘을 다해. 죽지 마. 라는 결심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눈이 부시게는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김석윤 연출자가 이 작품을 김혜자 헌정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죽어야 해요? 하고 물었더니 산 사람에게도 헌정합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한 대사 중에 방영 후에 유명해진 70대에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모습을 흉내내며 노인들 보면 꼭 슬로 모션 걸어놓은 것 같지 않아?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보면 말이야. 하면서 웃는 25살 친구들인 현주와 상은에게 극중의 혜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뭘 알아?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론 벌써 100m 뜀박질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쉬는 것. 우리한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많이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70대를 받아들이기로 한 혜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체력 테스트입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달리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살만할 때는 잘 모릅니다. 꼭 못 걸어봐야 압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에는 언젠가는 걷는 것에 감사하고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한 날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대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이지만 현실은 백수였던 25살의 혜자가 70대가 되어서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방을 하는 영수와 그것을 보고 있는 영수TV 시청자들을 보고 혜자가 말합니다. 늙는 거 한순간이야. 너희들 이딴 잉여 인간 방송이나 보고 있지? 어느 순간 나처럼 된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극중 대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누구나 갑자기 늙어버린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곧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수TV를 보는 젊은 시청자가 혜자에게 묻습니다. 할매가 되어 좋은 점은? 혜자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 그저 죽을 날 기다리면 된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장 늙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내가 말합니다.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있어? 날 보면 알잖아. 니들이 가진 그 젊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건지. 그러니까 정신 챙겨. 특히 개영수 너 언제 사람 될래? 25살 때는 밥만 먹어도 기운이 넘쳤지만 70대가 된 혜자에게는 이정은 배우가 역을 맡은 엄마가 챙겨준 약이 가득합니다. 그 색색의 알약들을 보며 혜자는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 나이만큼 약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예전 어르신들이 밥상 앞에서 밥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던 게 이해가 간다. 식사보다 그 이후에 먹어야 하는 수많은 약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르니까. 혜자는 약을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굴려보며 중얼거립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가? 양식장 속의 연어들이 밥과 그리고 같은 양의 항생제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작은 수조에서 살고 있었다. 그쯤 되면 연어들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약발로 사는 거였다. 앞을 가로막는 세찬 물살도 매서운 곰의 발톱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어는 그리고 나서 몇 개의 알약을 삼키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연어 초밥이 먹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70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혜자는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 옆에 앉아서 날마다 느끼는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냥 궁금했어.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질까?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좀 놀라. 하루가 다르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어젠 분명 저기까지 걸었는데 오늘은 숨이 가빠.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지는가 궁금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간다며. 늙으면 나도 좀 더 차례차례 늙었으면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 싶은 거지 그냥.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해져.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인 살 수 없는 때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혜자는 말합니다.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했던 기억부터 불행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기억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무섭습니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모든 꿈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준하가 젊은 혜자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동 국물 위에 뜬 기름띠를 보면서 무지개가 떴다며 혜자는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서 오로라에 대해 말합니다. 너 그거 알지? 북극에 가면 오로라 볼 수 있는 거. 나는 꼭 오로라 보러 갈 거다.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내 생각엔 오로라는 에러야. 버그, 작동 오류. 내가 옛날에 어디선가 읽어봤는데 오로라는 원래 지구 밖에 있는 자기장인데 어쩌다 보니 북극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조물주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에러다 이거지.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에러가. 에러인데도. 에러도 아름다울 수 있어. 눈물 나게. 나는 오로라를 만나는 순간에 막 울 것 같아. 우와, 오로라다.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눈이 부시기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코오롱사의 전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고 방송국에서 본 전무는 거의 남자라서 여자가 전무라는 것도 조금 낯설었는데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전무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우리 집 마당에 흰 천으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그녀가 보내준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놀 때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코오롱사의 패션 디렉터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 가거나 산에 갈 때 입는 옷차림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품 모델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컨셉이 나하고 어울려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뭐든지 어울려요. 그 말이 기분 좋았고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 보는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전무가 눈이 부시게를 본 것입니다. 거기서 젊은 혜자가 오로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데리고 오로라 보러 가는 광고를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오로라 보러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그걸 찍을 거예요. 연약한 배우의 떨리는 눈동자에 담긴 진짜 여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배우의 진심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스포츠웨어 모델들은 전부 키가 크고 늘씬한 젊은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를 보고는 나를 오로라 보러 가는 모델로 하면 좋겠다고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멋있다, 이 여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제의에 나는 너무 감동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동한 것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아이슬란드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을 예약했는지 무슨 강당만한 방이었습니다. 옆에는 회의하는 커다란 테이블까지 있고 그룹 회장 같은 사람들이 묵는 방인 것 같았습니다. 나 여기서 혼자 자요? 하고 물었더니 함께 간 광고 담당자가 네, 선생님 마음 편하게 혼자서 주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방이 너무 커서 헛헛해 죽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서 이것저것 상상하면서 주무세요. 이 호텔에서 최고로 좋은 방인데 선생님한테 이 방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큰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조금 휑하긴 했지만 꽃도 여러 답에 꽂혀 있어서 근사하게 휑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 100명이 자도 좋을 그런 큰 호텔방에서 잤습니다.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진 그런 근사한 호텔에 하룻밤 묵고 나서 태초부터 있었던 오로라를 보러 갔습니다. 산을 넘고 막막한 광야 같은 데로 가서 조그만 나무집 같은 곳에 묵었습니다. 기똥차게 멋있었습니다. 큰 호텔보다 그 나무집이 좋았습니다.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간절히 바라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기한 걸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연기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바보라 가볍게 휙 떠나올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겠죠. 이 길에서 자꾸만 나의 지난 일들이 겹쳐집니다. 하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0을 눈앞에 둔 내 인생의 길 끝에서 나는 내 꿈 앞에 서 있습니다. 광고에서 이 내레이션이 끝나고 저쪽 하늘에서 이쪽 하늘까지 펼쳐진 오로라를 바라봅니다. 나를 믿고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읽는 마지막 내레이션이 곧 나 자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측 불허의 날씨 탓에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원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구태의연하지 않은 멋진 기획을 생각해낸 한경애 씨와 백지연 씨, 코롱 스포츠사,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카피라이터 원혜진 씨, 그리고 함께 머나먼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멋진 촬영을 해준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루게 해주셔서 눈이 부시게 마지막 엔딩 내레이션의 대본 한 부분을 찢어들고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간 날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기적이지만 시상식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곤 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드라마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 받는 거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에 오른 것 정도만 말해줍니다. 나는 김석윤 연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가르쳐줘요. 나 상 안 타도 돼요. 그냥 후보에만 오른 것이면 안 가고 싶어요. 그러자 연출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막상 나가려 하니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을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안 나가고 싶다고 했다가 상 받을 걱정을 하는 나에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만약 상을 받게 되면 수상 소감을 뭐라고 해야 하나. 마당에 앉아서 강아지 수수를 안고 말했습니다. 수수야, 어떻게 하지? 만약 상 타면 뭐라고 인사말을 하지? 나 이런 거 정말 너무 어려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 드라마 마지막 내레이션이 좋은데 그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준 내레이션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그 대목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안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읽는 것이라고, 잘 해석해서 읽고 녹음하는 것이라고 내 머리가 이미 인식해버린 것입니다. 2페이지 넘는 대사도 외우는데 이걸 왜 못 외우는가 했지만, 그런데 정말 수십 번 읽으며 아무리 연습해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정신이 지배해버린 탓인지 결국에는 시상식 당일 아침까지 외우기에 실패하고 대본을 그대로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만약 그것을 들고 무대에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예쁜 종이에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시상식장에 가서라도 어떻게든 틈틈이 외워보겠다고 생각하고 대본을 찢어들고 간 것입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아무 상에도 호명되지 않았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상에 내 이름이 불리고야 말았습니다. 한 손에는 찢어온 대본을 쥐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상패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대본 쪽지를 펼쳐 부산스럽고 어수선하게 내레이션을 읽었습니다. 돌아보니 무척 창피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집어들기도 하고 어수선했던 그때의 내가. 드라마 속에서는 그 내레이션이 흘러나갈 때 많은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시장은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새벽녘 하루 일감을 기다리며 불을 쬐는 사람들의 손길은 묵묵하고 집안에 놓인 낡은 추억들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닌 시상식장 무대에 홀로 선 나는 이 내레이션을 잘 외워 독백처럼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손이 바쁘고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부산스럽고 수선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하다는 것을,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좋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대본을 쓴 이남규, 김수진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 이곳에도 옮겨놓습니다. 내레이션 녹음을 위해 수십 번 읽고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위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 읽었지만 다시 읽어도 좋은 글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